미국, 한국,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진행자 댄하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펀스트랏 글로벌 애드바이저스의 매니징 파트너이자 리서치 책임자인 톰 리입니다. 톰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하죠. 그의 의견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톰이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이죠. 톰 리와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톰,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투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장기적인 S&P 목표를 세우려면 몇 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을 예측한 다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PER를 적용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인 예측도 하시죠. 예를 들어 이번 달에 S&P가 10%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론에 도달하는지 살짝 보여주세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고 종합해서 장기적인 결론과 단기적인 결론에 이르는지요. 네, 그건 굉장히 복잡한 답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펀스트랏에서 사용하는 근본 원칙들이 많이 포함되거든요. 하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 중 하나는 주식시장이 자본구조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즉, 주식은 경제 데이터, 채권, 리스크 같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전체를 움직이는 주체로 보지 않고 자본구조에서 마지막에 반응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 즉 컨센서스는 보통 안전을 추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기회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의견일수록 이미 널리 퍼져 있어서 실제 돈을 벌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컨센서스와 비교했을 때 어디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나 놀라움이 생길지를 고민합니다. 이런 접근은 종종 직관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죠. 예를 들어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낙관적으로 보고 시장이 최고점일 때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시장을 움직이는 장기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간과되는 것이 바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저는 인구 통계학이 경제 정책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펀드 스트레이트에서 주식시장을 S&P 500에 포함된 5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낸 종합 결과로 봅니다. 저는 항상 이를 개별 기업들의 집합체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는 제가 무선 통신업계를 분석할 때 많은 테마 연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고객들은 무선 통신이라는 개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컸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40, 50대였고 무선 통신은 새로운 기술이었죠. 저는 당시 20대였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더 빨리 받아들인다는 걸 빠르게 배웠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회의적이었죠. 이런 현상은 이후에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암호화폐나 AI에 대한 저평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AI를 안 될 기술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의 AI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술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 저는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큰 그림을 그리는 분석 보고서를 많이 작성했습니다. 당시 제가 일했던 JP 모간에서는 이런 작업이 다른 애널리스트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쯤 저를 S&P 500 전략가로 추천했죠. 그때부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졌는데 당시에는 이 역할을 맡아야 할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사업보고서를 분석하고 주식을 고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맡으며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언급했던 기본 원칙들을 포함한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어요. 그 결과 앞서 언급한 기본 원칙을 포함한 우리의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 방식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이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전략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ISM 지수가 45니까 S&P 이익 성장률이 X일 것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PER를 적용해서 목표치를 계산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고안했죠. 우리는 종목을 봅니다. 어떤 종목이 지수를 리드할 수 있는지, 지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로 접근합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S&P 500 목표 가격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죠.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6천이 될 거라는 전망이나 2030년까지 15,000에 이를 거라는 장기 전망이 있잖아요.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주요 가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정 중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바로 PER에 너무 큰 신뢰와 비중을 두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PER은 18배나 12배여야 하니까 이 주식은 매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를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와튼에서 재무 수업을 들을 때도 PER이 뭔가 실체적인 지표라고 사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PR은 그저 계산된 값입니다. PR은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현금 흐름 같은 펀더멘털 지표로 나눈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건 어떤 기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 이익인가요? 2년 후 이익인가요? 20년 후 이익인가요? 아니면 다음 분기 이익인가요? 현금 흐름, 이익, 에비타 중 무엇에 더 주목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적절한 리스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10%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PER은 2% 인플레이션 상황의 PER과 완전히 다르니까요. PER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거나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적정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PER을 그냥 계산값 정도로 보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때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건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익을 중요하다고 해서 이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시성, 인건비, 마진, 정부 정책, 자사주 매입 같은 요소들 때문에 이익 실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익은 일종의 기본 가정으로 보고 이익이 시장의 기대보다 좋을지 나쁠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PER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S&P의 예상 이익 대비 PER이 19배니까 매도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또는 소형주의 PER이 24배니까 매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죠. 제가 이런 접근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사실 S&P의 주당 순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S&P는 결국 이 모든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현재 S&P를 보면 예를 들어 매그니피센트 7의 PER은 29배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비싸 보이는 거죠. S&P 500의 중앙값 PER은 예상 이익 대비 17배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정된 값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는 값이에요. 왜냐하면 이익이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러셀 2000의 중앙값 PER는 11배입니다. 하지만 러셀 2000에 속한 기업 중 30% 이상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익을 못 내는 대부분은 바이오테크 기업이고 지역은행과 리츠도 포함이죠. 그런데 지역은행은 통화정책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라셀 2000의 PER이 얼마여야 한다는 고정된 관점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익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2020년 이후로 대규모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고 보기에 따라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감안한다면 2009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구재, 주택,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술기업, 초기 단계의 벤처 M&A, IPO, 심지어 주요 기업을 제외한 암호화폐까지 여러 분야에서 국지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경기 침체가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요?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일어난 침체들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순차적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제의 일부가 위축되고 있지만 전체 경제가 침체의 사이클에 빠질 정도로 크지는 않기 때문이죠. 저는 경기순환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전민경제연구소의 경기 침체 시기를 정하는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 194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정말 자주 발생했어요. 실제로 미국은 이 기간 동안 30에서 40%가 경기 침체였어요. 다시 말하면 10년 중 4년은 침체였던 셈이죠. 꽤 많은 시간이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사이클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제조업에서는 과잉 주문과 침체로 이어지는 채찍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경제는 제조업이 비즈니스 사이클의 핵심이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80, 90년대 이후로 미국 경제는 크게 변화했고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서비스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서비스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의료, 금융 서비스, 기술 운송 같은 걸 포함하죠. 그런데 서비스 경제는 제조업보다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정부 지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어요. 따라서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제조업은 이제는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 변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제 경기 순환의 변동성은 제조업 비중이 더 큰 다른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여전히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유럽도 여전히 제조업 중심 경제예요. 독일 자체가 거대한 제조업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독일, 일본,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보다 침체를 2배 더 자주 겪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중심 경제이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이에요. 현재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약 150조 달러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비교해 볼게요. 미국 GDP는 약 25조 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은 미국 경제 규모의 6, 7배에 해당하는 거죠. 미국 경제를 완전히 멈추더라도 GDP는 유지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150조 달러의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이 경제 활동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주식시장은 경제에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히 올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분석할 때 이런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예요. 미국 기업들은 돈을 많이 빌리지 않았어요. 돈을 빌리는 비용도 높았고요. 그리고 이미 빌린 부채는 저금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가계는 부채 부담이 낮아요. 연준이 사용하는 DSR 지표를 보면 가처분 소득의 약 10% 수준입니다. 과거 침체기에는 이 비율이 14, 16, 심지어 18%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더 빌릴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경제에서 과도한 부채를 가진 부분은 미국 정부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많아서 침체가 온 적은 없었어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 통화 가치 하락은 일어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산 가격, 그러니까 주식시장, 금, 비트코인, 집값 등이 최고치 근처에 있다는 건 지금 부가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대출 비용을 낮추려고 하고 있거나 이미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하지 않을까요? 저는 자산 가격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여러 나라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부 나라에서는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도 디플레이션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참 미스터리한데 연준도 인정하듯이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기대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자동차나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참고로 자동차와 집은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의 60%를 차지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호텔, 레스토랑, 옷값이 오르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식 가격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대신 부와 소비 능력에 더 연관이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주식시장의 부의 대부분은 소수의 가정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최고치를 갱신한다고 해서 꼭 시장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로 강세장에서는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일이 흔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항상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시장이 정점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시장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고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주식이 오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금융주가 PER 10배로 거래되고 필수 소비재도 저평가되어 있죠. 소형주도 PER 10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시장의 꼭대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고평가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최근 S&P 500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3% 수익을 낼 것이라 예측했어요.
경기조정 PER인 케이프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가깝고 지수 안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쏠림을 근거로 들었죠. 이런 예측 자체는 의견일 수 있지만 케이프 지수와 특정 주식의 쏠림 현상은 실제로 관찰 가능한 팩트예요. 그거를 이제 톰은 장기적으로 더 낙관적으로 보시죠. 같은 팩트를 보고 어떻게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들도 충분히 분석하고 차트 같은 자료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KF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14년에 S&P를 팔았어야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때도 KF 지수가 이미 역대 최고치에 가까웠으니까요. 2014년에 KF 지수가 최고치라는 걸 근거로 분석한 사람은 다음 10년 동안 수익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실제로 S&P는 연평균 13%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로 이건 좀 너무 고차원적인 분석의 한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석이 AI가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을까요? 이 분석이 온슈어링이나 에너지 비용에 관한 정부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을 반영했을까요?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요? 이런 요소들은 KF 지수나 특정 주식의 쏠림과 같은 현상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믿는 사람은 애초에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원칙을 모두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찰 가능한 사실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톰, 네가 알고 있는 모든 투자 지식을 잊고 이 한 가지 지표만 봐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시장이 연평균 3% 성장할 거다라고 한다면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실질 GDP 성장률이 3%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을 3%라고 했을 때 명목 GDP 성장률은 6%가 되겠네요. 여기에 자사주 매입 효과를 3% 정도로 치면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은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9%가 늘어나는데 시장의 수익률이 3%가 되려면 PER이 6% 더 떨어져야 한다는 걸까요? 현재 PER이 17배인데 매년 6%씩 떨어지면 10년 후에는 대략 70%가 줄어서 PER이 10배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PER이 17배에서 10배로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PER이 10배로 떨어지고 주당 순익 성장률이 9%면 연평균 주가 수익률은 3%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기본 시나리오일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특정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S&P 500과 같이 시가총액 가중지수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S&P 수익률의 40%는 시작 시점에는 없었다가 새롭게 편입된 기업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현재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60%만 남아있고 나머지 40%는 완전히 새로운 기업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40%의 새로운 기업들이 정확히 더 낮은 수익 성장을 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또 하나, 사람들이 특정 주식의 쏠림을 얘기할 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가장 큰 주식이 지수의 27%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가장 큰 주식이 지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장 큰 주식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8%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특정 주식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 당신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아이디어는요. 저는 소형주가 다음 10년 동안 정말 주목받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형주의 평가가 너무 많이 낮아졌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나쁜 회사들이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 소외된 상태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유동성에 너무 집착해서 소형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소형주에 큰 기회가 있다고 봐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이자 펀스트라테의 창립자인 톰 리입니다.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시며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의 대화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와 현재까지 나온 내각 인선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앞으로 6개월 동안 2025년의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 채권 수익률, 암호화폐, 그리고 원자재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시장 친화적인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주식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점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재정 적자나 높은 관세를 도입한다면 그 영향은 주가에 바로 반영될 테니까요. 우리가 보기엔 이런 상황을 가장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트럼프가 분명히 추진할 것이라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 완화, 친기업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특히 금융 및 소형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 정책도 도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방위산업 같은 제조업도 챌린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헬스케어와 에너지 부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시장 관점에서는 재정 적자 우려로 인해 초기에는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그의 참모들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리 때문에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점에서는 그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잠재적으로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의 핵심 참모들 대부분이 비트코인 대규모 보유자들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향후 4년 동안 백악관 정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비트코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제 주식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자신의 성공을 주식시장 성과로 평가하겠다고 했죠. 그런 반응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미리 조치를 취할까요? 혹은 그의 참모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인하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커져 시장이 불안해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조언할까요? 결국 시장이 트럼프를 어느 정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 그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만들 것 같나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거죠. 제 생각엔 향후 4년 동안 백악관 푸시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백악관에서 어떤 행동이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 푸시 있을 때, 즉 연준이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때 투자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을 자신 있게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시장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4년 동안 백악관 풋과 연준 풋이 동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백악관 푸시라는 말을 실제로 들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다면 톰 리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항상 정치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런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죠. 트럼프의 당선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사실이 연준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수요일에 한 발언이 시장의 예상과 달랐던 걸까요?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계되었으며 시장이 연준을 독립적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연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이건 트럼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예로 린든 존슨도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죠. 앨런 그린스펀도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모든 연준 의장이 백악관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경제를 통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연준의 목표는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어느 백악관의 정책과도 일치하지만 타이밍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연준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들리도록 행동해야 하지만 연준과 백악관이 서로 대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년 후와 5년 후의 전망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비트코인을 믿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AI와 사이버 보안 위협이 서로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4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의 해킹도 없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뢰가 없는 세상에서 신뢰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8, 9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추천해왔고 여전히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면 이는 신뢰의 척도이기 때문에 가격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전 반감기 주기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약 10만에서 15만 달러 사이에 이를 가능성을 시사하며 5년 내에는 쉽게 5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해도 여전히 현재의 금 가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금의 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비트코인당 약 100만 달러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시점이 있을까요?